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문제 30번 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메탄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AFR 공연비를 부피비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부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최적비로 계산을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메탄을 완전 연소를 시켜요. 그러면 CH4를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CO2와 H2O가 되는 거죠. 탄소 뒤에 있는 숫자를 CO2 앞에 보냅니다. H 뒤에 있는 숫자 4개를 H2O 앞에. 그러면 2분의 4니까 2개가 되는 거죠. 산소 2개, 여기도 2개, 합이 4개예요. 그럼 이렇게 오면 2분의 4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연료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완전 연소를 시켜야지 문제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적비를 나타내게 되면 최적비로 공연비를 계산했을 때는 산소 개수 곱하기 22.4S의 삼성. 그러면 이 값이 뭐냐면 산소의 값이거든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로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죠? 이론 공기량으로 전환돼요. 그럼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가 21%죠. 따라서 0.1로 나눠주면 이 전체가 뭐가 되느냐면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죠. 나누기 연료량, 연료의 개수 곱하기 체적이니까 22.4S의 삼성을 쓰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산소의 개수가 2개입니다. 2 곱하기 22.4S의 삼성. 자, 그러면 산소량이죠. 이 중에 우리가 공기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0.1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죠. 자, 연료가 1개니까 1 곱하기 22.4S의 삼성을 하게 되면 9.5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는 개수비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22.4가 생략되니까 실제로 2 나누기 0.1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도 되는 거죠. 왜? 연료가 1이니까.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프로판과 부탄을 1대1의 부피비로 혼합한 연료를 연소했을 때 건조 배출 가스 중에 CO2 농도가 10%였다. 이 연료 4m의 삼성을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건조 연소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건조 연소 가스량을 계산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건조 연소 가스량은 실제나 이론 자체가 없으니까 건조 연소 가스량 G라고 여러분들이 나타내시면 돼요. 그러면 CO2를 나타냈을 때는 가스량분의 CO2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CO2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 프로판과 부탄을 완전 연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프로판과 부탄이 1대1의 부피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1대1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프로판 2분의 1 차지하는 값이 부탄 2분의 1. 그래서 각각 2분의 1씩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프로판에서 CO2는 3개, 부탄에서 CO2는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CO2량을 계산했을 때 3 곱하기 2분의 1, 4 곱하기 2분의 1을 더하면 이 값이 CO2량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CO2가 얼마라고 했느냐면 10%였어요. 그래서 CO2 자리에 10%, 전체 곱하기 100. 그런 다음에 가스량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가스량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35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연료 1S미터의 삼성에 해당하는 가스량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연료 얼마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하라고 그러죠? 4미터의 삼성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4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4미터의 삼성을 곱하면 우리가 계산하는 가스량은 140 S미터의 삼성이 나온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프로판과 부탄의 비가 1대1이니까 차지하는 값은 2분의 1, 2분의 1. 그죠? 따라서 가스량을 기준했을 때 CO2량을 일단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가스량이 계산되는 거죠. CO2가 주어졌으니까. 따라서 그 가스량에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량 4m의 삼성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값을 계산을 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3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85%, 수소가 10%, S가 5%의 중량비를 갖는 중류 1kg을 1.3의 공기비로 완전 연소시킬 때 건조 배출가스 중에 이산화황의 부피 분율을 퍼센트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부피 분율을 퍼센트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지금 보시면 건조 배출가스예요. 근데 뭐가 주어졌느냐? 1.3의 공기비가 주어졌어. 그럼 건조가스 중에서 뭐가 기준이죠? GD라는 실제 건연소 가스량이 기준이에요.
따라서 아황산가스의 퍼센트를 계산했을 때 GD, 실제 근연소 가스량 분의 아황산가스가 차지하느냐. 자, 원소 분석법에서 아황산가스량은 0.7S, CO2량은 1.867C가 되는 거죠. 그리고 퍼센트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럼 뭐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가스량 G. 그래서 실제 근연소 가스량 GD를 계산하는 식을 찾아냅니다. 따라서 보시면 MA0 마이너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으로 계산을 하는데, 자, GD를 계산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죠? A0라는 이론 공기량이 필요해요. 따라서 이론 공기량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공기량은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탄소 자리에 85%니까 0.85를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수소 자리에 10%니까 0.19, 산소 없으니까 생략, S 자리에 5%니까 0.05를 대입을 해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한 다음에 이 값을 A0에 대입을 해요. 자, 그리고 M이라는 공기비는 1.3이죠. 1.3을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H는 10%니까 0.1을 대입하고 산소 질소 없으니까 생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GD의 값이 얼마가 나왔죠? 12.947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GD 자리에 12.947 S미터의 삼성 per kg을 대입을 하시고 아황산 가스량은 0.7S니까 S 자리에 5%를 대입하면 단위는 마찬가지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오죠. 그래서 분자분모의 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퍼센트를 계산했을 때는 곱하기 100, ppm을 계산했을 때는 곱하기 10의 6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값은 0.27%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복잡한 내용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황산가스를 구하는 식을 먼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황산가스량을 구하기 위해서 GD가 필요하니까 GD를 계산하는 식을 또 찾아내는 거죠. 따라서 GD에서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해서 GD를 계산한 다음에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계산하는 순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액화석유가스가 나오게 되면 LNG라는 액화천연가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발열량이 높고 유황분이 적은 편이다.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발열량이 높고 유황분이 적죠. 자, 그리고 정발열이 5에서 10kcal per kg으로 작아서 취급이 용이하다고 그랬어요. 자, LPG 같은 경우에서는 정발열이 상당히 커요. 1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발열이 90에서 100kcal per kg으로 커서 취급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중이 공기보다 크죠. 자, LPG라고 하면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프로판의 분자량이 44, 부탄의 분자량이 58이기 때문에 이 값만 보더라도 공기하고 비교했을 때 공기의 분자량이 29예요. 그래서 비중이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공기의 비중보다 커서 누출 시에 인화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편이죠. 왜? 아래쪽으로 체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천연가스에서 회수되거나 나프타 열분해에서 얻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뭐냐 하면 석유 정제 시에 발생되는 부산물로 주로 LPG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가 13%, 수분이 0.7%가 포함된 중류의 고위 발열량이 5,000kcal per kg일 때 중류의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중류의 저위 발열량은 자, 이렇게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609H 플러스 W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고체와 액체일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료에 따라서 저위 발열량을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고위 발열량이 얼마냐면 5,000kcal per kg입니다. 자, 그리고 H라는 값은 13%, 수분은 0.7%죠.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4,293.8kcal per kg이라는 저위 발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는 H나 W 함량 중에서 한 개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지면 사용을 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생략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매연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여러분들이 매연이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매연은 두 가지로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불완전연소 시. 두 번째는 뭐죠? 연료 중에 휘발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서는 매연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가번 연료의 탄수 소비가 클수록 매연 발생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수 소비가 크다는 소리는 저질 연료에 해당하죠. 주로 고체 연료에 해당합니다. 액체 중에서는 중류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분해되기 쉽거나 산화되기 쉬운 탄화수소는 완전연소가 잘 되기 때문에 매연 발생이 적어요. 자, 그리고 탄소 결합을 절단하기보다 탈수소가 쉬운 쪽이 매연이 발생하기 쉽죠. 그래서 탈수소가 쉽게 일어나는 것은 매연 발생이 쉽습니다. 그리고 중화 및 고리 화합물 등과 같이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탄화수소일수록 매연 발생이 많아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탈수소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중합 고리 화합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연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6번 보시게 되면 불꽃 점화 기관에서 연소 과정 중 발생되는 노킹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래요. 자, 가번 연소실을 구형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구형으로 점화 플러그를 연소실 중심에 설치합니다. 난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난류 생성 팟을 부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말단 가스를 고온으로 하기 위해서 삼원 촉매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삼원 촉매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삼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원인 물질이에요. 그 세 가지의 원인 물질이 뭐냐면 질소산화물, 그리고 일산화탄소, 그리고 탄화수소죠. 그래서 촉매를 사용하는데 산화촉매나 환원촉매를 사용해서 질소산화물과 CO와 HC를 제어하는 장치를 삼원촉매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죠.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를 보시면 연소 배출 가스 중에 성분 분석 결과 CO2가 30%, O2가 7%, CO2 맥스 퍼센트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출가스의 분석치가 나와 있으면 CO2 맥스 구하는 식은 이 식을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럼 이 식을 기억을 해 놓으면 CO가 없을 때도 이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CO2 맥스 퍼센트는 21 곱하기 CO2 플러스 CO% 나누기 21 마이너스 O2% 플러스 0.395 곱하기 CO%로 계산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CO가 없어요. 없으면 CO%를 생략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7번에 있는 식 자체를 기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 식을 기억을 하게 되면 한 개를 기억해서 두 가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서는 CO가 주어졌을 때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팁에 있는 거는 CO가 주어졌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식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풀자 그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문제를 대입을 해보면 CO2의 함량이 지금 얼마죠? 30%. 자, 그리고 O2의 퍼센트가 7%예요. 그러면 CO2 max는 얼마가 되느냐면 4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O2 max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 근연소 가스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소 분석일 때, 그리고 지금 배출가스의 분석치가 주어졌을 때 CO2 max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와 그 위험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은 폭발 하한 값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자, 폭발 하한의 값이 낮아지고 폭발 상한의 값이 높아져요. 그럼 그 범위가 어떻게 되죠?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면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반면에 폭발 상한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폭발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위험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려고 하면 상한의 값은 높아야 되고 하한의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자, 일반적으로 가스의 온도가 높아지면 폭발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넓어집니다. 그리고 폭발 한계 농도 이하에서 폭발성 혼합가스를 생성시키는 어렵죠. 농도 이하, 폭발 한계 농도 이하가 되면 실제로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스 압력이 높아졌을 때 폭발 하한 값은 크게 변하지 않으나 폭발 상한 값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그래서 우리가
폭발 하한과 폭발 상한을 르샤트리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봤죠. 그래서 그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폭발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소리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액체 연료의 연소 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유압 분무식 번호는 유량 조절 범위가 어때요? 유압 분무식 번호 같은 경우에서는 유량 조절 범위가 좁은 편이죠. 자, 그리고 나번. 회전식 번호는 유압 번호에 비해서 연료류의 분무와 입경이 어때요? 분무와 입경이 커요.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고압 공기식 번호의 분무 각도는 40에서 90도 정도로 저압 공기식 번호에 비해서 넓은 편이죠. 특히 고압 공기식 같은 경우에서는 유량 조절 범위가 1대 10으로 가장 넓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용량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나번 저압 공기식 번호는 주로 소형 가연료에서 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분무에 필요한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의 30에서 50%.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뭐죠? 답은입니다. 자, 고압 공기식 번호에서 분무 각도는 보시다시피 20에서 30도 정도로 상당히 좁은 편이에요. 반면에 저압 같은 경우에서는 30에서 60도로 고압에 비해서 저압이 분무 각도는 훨씬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지 고압 공기식에서는 유량 조절 범위가 1대 10으로 가장 크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고압 공기식 같은 경우에서는 저압 공기식과 비교를 해서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40번에 보면 등가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갑은 등가비는 실제 연료량 나누기 산화제, 나누기 완전연소를 위한 이상적인 연료량 나누기 산화제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등가비 자체를 이 경우로 보면 우리가 값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등갑이라는 것은 연공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연공비. 그럼 연공비라는 것은 연료량에서 공기량을 나눠준 값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대입하기가 쉬워요. 자, 그럼 먼저 나번을 보겠습니다. 등가비가 1보다 작아요. 그럼 이 값이 1보다 작아. 1보다 작으려고 하면 뭐가 커야 되죠? 공기. 그래서 공기가 과잉인 조건이에요. 그럼 공기가 과잉인 조건은 완전연소는 아닙니다. 완전연소에 가깝죠. 그래서 일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적어지죠. 왜?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 시 발생되는 물질이니까. 그리고 답은 등가비가 1보다 커요. 1보다 크려고 하면 연료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연료가 과잉입니다. 연료가 과잉일 때는 불완전연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어때요? 적게 발생하죠. 질소산화물은 온도가 높을 때 발생하니까. 반면에 그럼 불완전연소 시에서는 어떤 물질이 발생할까요? CO와 탄화수소가 발생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등가비가 1과 같았을 때는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이 이상적이며 연료가 완전연소가 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이에요. 그래서 연공비라는 것은 공기량과 연료량에서 공기량을 나눠준 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보다 쉽게 접근을 하면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집중률이 85%인 사이클론과 집중률이 96%인 전기 집진기를 직렬로 연결해서 입자를 제거했을 때 총 집진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집진 장치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집진 장치가 직렬로 두 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이클론이 첫 번째 장치가 85%, 그리고 두 번째 장치라는 전기 집진기가 96%의 효율을 나타냈어요. 자, 이때 총합 효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장치가 두 개 있을 때 총합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1 효율1 곱하기 1 효율 2죠. 그러면 효율 1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죠? 85%니까 0.85. 효율 2 자리에서는 96%니까 0.96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0.994가 나왔어요. 그래서 퍼센트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99.4%라는 총합 집진율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99.4니까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후드의 형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래요.
작업을 위한 하나의 격우면을 제외하고 발생원 주위를 전부 에워싼 것으로 그 안에서 오염물질이 발산된다. 오염물질의 송풍 시에 낭비되는 부분이 적은데 이는 격우면의 주변의 벽이 라운지 역할을 하고 척벽은 외부로부터 분기류에 의한 방해에 대한 방해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격우면의 벽은 라운지 역할을 하고 자, 그다음에 외부로부터의 분기류에 의한 방해판 역할을 하는 거죠. 뭐가? 여기서 척벽은 방해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했을 때도 자, 격우면의 주변은 벽은 라운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척벽은 방해판 역할을 하는 후드의 형식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그 후드의 형식은 부스형 후드가 됩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송풍기의 유형은 이렇게 물었어요. 거의 비슷한 문제죠. 자, 후양 날개형을 정밀하게 변형시킨 것으로 원심력 송풍기 중에서 효율이 가장 좋아 대형 냉난방 공기조화 장치, 산업용 공기청정 장치 등에 주로 사용되며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답이 비행기 날개형이거든요. 따라서 비행기 날개형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날개가 들어가는 게 3개나 보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기는 좀 힘들고 문제 조건에서는 일단은 여기서 후향 날개형을 하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대형 냉난방 공기조화 장치나 산업용 공기청정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비행기 날개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그 3개 문구를 이용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후향 날개형 그리고 대형 냉난방 공기조화 장치, 산업용 공기청정 장치는 주로 비행기 날개형의 송풍기 유형을 사용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전기 집진기의 음극 코로나 방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전기 집진기에서 음극 코로나 방전은 양극 코로나 방전에 비해서 코로나의 개시 전압이 낮으냐 높으냐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시 전압이 전반적으로 낮다 이렇게 되니까 라번입니다. 양극 코로나 방전에 비해서 코로나의 개시 전압이 낮습니다. 뭐가 음극 코로나 방전이. 그래서 음극 코로나 방전은 양극 코로나 방전에 비해서 코로나의 개시 전압이 낮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청류의 흐름인 공기 중의 입경이 2.2 마이크로미터, 밀도가 2400g/L인 구형입자가 자유낙하하고 있다. 구형입자의 종말 속도를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단 20도씨에서 공기의 밀도는 1.29g/L, 공기의 점도는 1.81 곱하기 10-4성 포이즈의 단위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침강 속도를 계산을 하니까 침강 속도 공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침강 속도 Vg라는 것은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S 마이너스 로 G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D라는 것은 입자의 직경, 로S라는 것은 입자의 밀도, 로는 가스의 밀도, G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 그리고 18 마이크로에서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도의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MKS 단위로 우리가 나타내 보면 먼저 직경의 제곱입니다. 자, 직경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직경이 얼마로 주어졌나요? 자, 직경이 2.2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럼 마이크로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면 되죠? 10-6성. 그래서 지금 보시면 2.2 곱하기 10-6성을 하면 미터가 됐죠. 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입자의 밀도가 지금 얼마냐면 2400g/L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보시면 g/L는 어떤 단위와 동일하죠? kg/m의 삼성과 동일하죠. 왜? g보다 10의 삼성 큰 게 kg, 리터보다 10의 삼성 큰 게 미터의 삼성이니까 g/L와 kg/m의 삼성은 동일한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2400kg/m의 삼성 마이너스. 자, 문제 조건에서 공기의 밀도가 1.29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1.29kg/m의 삼성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G라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으로 정해져 있죠. 나누기 18 마이크로.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계수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포이즈가 나와 있어요. 자, 포이즈라는 단위는 g/cm거든요. 그러면 이 값을 kg/ms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나요? 10의 마이너스 1성. 그래서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을 하게 되면 kg/ms가 되는 거죠. 왜? 여기서 마이너스 4성이 있고 다시 마이너스 1성을 해야 되니까 합이 10의 마이너스 5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m/s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g/L라는 단위가 kg/m의 삼성을 동일한 단위인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점성도의 단위를 센티포이즈나 포이즈의 단위를 kg/ms로 환산이 가능한지 단위에 대한 내용을 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침강 속도의 공식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단위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유해가스 흡수장치 중에서 충전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충전탑입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온도의 변화가 큰 곳에서는 적응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희석열이 심한 곳에서도 부적합하죠. 그래서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곳에서 사용하는 거죠. 특히 온도가 낮았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충전재에 흡수액을 미리 분사시켜 열번층을 형성시킨 후에 가스를 유입시켜 기액 접촉을 극대화시킨다고 그래서 기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가스성 물질, 액이라는 것은 기체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세정액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액분산형 가스 흡수 장치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액분산형이라는 것은 수용성 기체를 제거하는 장치죠. 그리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스의 용해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답은 흡수액을 통과시키면서 가스 유속을 증가시켰을 때 충전층 내에 액 보유량이 증가하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홀드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홀드업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홀드업이 생겼는 상태에서도 유량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면 로딩점이 생기고, 로딩점이 지나게 되면 분산, 범람하게 되는 것을 플로딩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입자가 운동하는 경우에 작용하는 마찰 저항력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가번 마찰 저항력은 항력 계수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그리고 나번 마찰 저항력은 입자의 투영 면적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답은 마찰 저항력은 레이놀드 수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그리고 마찰 저항력은 상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실제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레이놀드 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dV로분의 점성계수로 나타내잖아요. 그럼 dV로라는 게 뭐냐면 관성력이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라는 게 점성력이에요. 점성력.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마찰 저항력이라는 게 실제로 점성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레이놀드 수하고 점성력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비례 관계가 아니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비례 관계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마찰 저항력과 레이놀드 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레이놀드 수가 커지게 되면 마찰 저항력은 작아져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나머지는 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마찰 저항력은 항력 계수가 커질수록 증가하고, 투영 면적이 커질수록 증가하고, 그리고 상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은 마찰 저항력과 레이놀드 수의 관계에서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유해가스 처리에 사용되는 흡수액의 조건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흡수액의 조건에 보시면 점성력이 작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끓는 점은 높아야 됩니다. 용해도도 높아야 되죠. 어는 점은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르게 설명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9번에 보면
다이옥신의 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은 촉매분해법은 금속 산화물 또는 기금속이 촉매로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납은 오존 분해법은 산성 조건일수록 분해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오존 처리를 했을 때 산성 조건에서 분해 속도가 빨라지나요? 아니면은 알칼리 조건에서 분해 속도가 빨라지나요? 알칼리 조건. 그 알칼리 조건이라는 게 염기성 조건이죠. 그래서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 조건에서 분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광분해법이라는 것은 자외선 파장에서 자외선 파장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열분해 방법은 산소가 아주 적은 환원성 분위기에서 탈염소와 수소 첨가 반응 등에서 분해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끝나고 나면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노트를 잘 정리해서 시험을 칠 때 우리가 이용을 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